안녕하세요. 10불불 코리아 페이스북 그룹의 파일럿 프로그램 가칭 10불불 코리아 팟캐스트입니다. 10불불 코리아는 10불불 언어 전반에 대한 정보나 질문을 공유하는 모임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10불불 개발자들의 이야기도 해볼 겸 좀 더 이제 자기의 정보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10불불 개발에 대한 널리지를 공유하기 위한 좀 더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진행하는 주제나 멤버, 진행 방식 다 계속 바뀌게 될 건데요. 처음에는 저희는 CPP 채처럼 진행을 할까 싶었어요. 행아웃을 한다라던가 스크린 쉐어를 한다라던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저희가 진행 방식을 아마 고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불불 코리아 운영진 2명이서 시험 삼아서 진행을 해볼 거고 먼저 오늘 진행할 멤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찬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찬호라고 하고요. 네, 시프트 코리아를 직접 개설한 사람이고 현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넥슨 코리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로 일하면서 버그를 고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고요. 예, 뭐 여가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의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여기저기 맛만 보면서 이제 이것저것 개발해보고 있는 시프트 개발자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동아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옥찬원님과 함께 10불 코리아 페이스북 그룹 운영진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요즘은 라인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고통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저 개인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IT는 전부 다 이제 사악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10불 개발자고요. 밑에 나와 있지만 2020년에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한 게 다 잔디가 죽어버렸죠. 지금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이제 스크롤 내리면서 이런 내용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보려는 주제는 이제 제프레인즈에서 매년 이제 연초에 서베이 한 거를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내놓는 제프레인즈 디벨로퍼 에코시스템 서베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2019년 7,000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그다음에 2020년 이제 19,696명, 거의 2만 명 정도 되죠. 2만 명 정도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저희가 한번 코멘터리를 해보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시프플과 인구 통계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몇 개 추려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 2018년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한글로 된 내용이 없고 질문도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제프레인즈는 제가 생각하기에 C라이언도 아직 좀 이제 한참 개발 중인 상태였고, 그다음에 CPP 개발자에 대한 개발자들이 실제 라이선스 구매를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인지 조사 내 질문 문항도 좀 좋지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추려서 2년간의 데이터를 추려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저희가 제프렌즈에서 긁어온 거다 보니까 2020년이면은 데브 에코시스템 2020, 2019년이면 데브 에코시스템 2019 이렇게 저희가 링크를 넣어드리게 되어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대로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연도 링크를 보고 이것이 몇 년도의 데이터다를 추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기아의 현재 직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중간직이 44%, 주니어가 19%, 상급직이 34%. 근데 얘네 저희가 아직 로우 데이터를 확인해 본 건 아닌데 뭘 기준으로 이렇게 그 현재 직위를 구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주니어랑 중간직이나 상급직의 그 기준이란 게 예를 들어서 근무 몇 년까지를 뭐 주니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정확한 이제 기준선이 없다 보니까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얘네 젯브레인즈의 설문 문항을 저희가 본 건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연차를 가지고 좀 나눴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사실 이런 문항 자체는 사실 크게 의미는 안 둬도 되는 게 이제 뭐 사실 2019년에 조사한다고 해도 또는 2020년에 조사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이게 주니어가 갑자기 늘고 줄고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뭐 사실 뭐 의미 있게 해석할 음,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그냥 지금 개발자 분포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젯브레인즈에서 통계를 낼 때, 설문을 이제 7천 명을 추렸고 2만 명을 추렸는데 어쩌다 보니 분포가 이랬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는 중간직이 훨씬 더 높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금 한 얘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2020년 서베이에서는
이제 상급직과 중간직, 하급직? 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네요. 주니어, 하급직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번역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주니어 분포가 좀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2019년도 똑같았는데 2020년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시 대부분을 차지하셨고 그다음에 코드의 뭐 품질이라던가 가독성 이런 걸 보는 분들 52%, 테스팅과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는 분들, 그다음에 뭐 디플로이먼트, 그다음에 데브옵스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귀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20대 개발자고 30대 개발자 그 다음을 따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가 CPP 코리아에서 한다고 해서 CPP 개발자들이 전부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프레인즈가 통계는 2만 명의 분포가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P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조사를 했나라고 설명하는데 보면은 이제 주요 프로그래밍 랭귀지, 용어는 프라이머리 랭귀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랭귀지 3개 중에 하나로 CPP를 선택한 사람들이 답을 이제 추렸다라고 되어 있고 보면 CPP 개발자의 전체 이제 그 랭귀지 통계 중에서는 13% 정도가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찬호님은 이 중에서 쓰시는 언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C++ 를 좀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그 외에 사용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 중에는 뭐 파이썬 또는 뭐 C샵? 네, 그 음. 정도가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 C샵, 고를 주로 많이 쓴다라고 보통 제 소개를 하거든요. 찬호님 같은 경우는 이제 C샵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팀에서 뭐 업무를 하고 있다를 가지고 C샵을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개인의 뭐 숙련도를 가지고 C샵을 나는 주로 씁니다라고 대답하신 건가요? 아, 회사에서 C++를 주로 사용하긴 한데, 이제 C샵도 사용할 일이 꽤 있어서, 예, 둘 다 섞어서 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C++ 개발자들에 대한 것으로 바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제 어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개발하시나요? 문항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스스로를 윈도우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윈32밖에 안 쓰고 있지만 찬원님 같은 경우도 이 분포에 해당하시나요? 윈도우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두루두루 한다? 뭐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윈도우즈 기반 게임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윈도우를 사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집에서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용 이제 개발들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개발하는 환경 자체가 윈도우다 보니까 이제 음, 윈도우 개발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음. 네. 이제 이거는 가장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오류 보고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인데요. 보시면 79%가 이제 예외, 그러니까 스로 캐치를 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에러 코드 혹은 뭐 H 리절트 같은 이제, 뭐, 아니면은 스탠다드 C라고 치면 뭐 에러 넘버를 체크하는 방법이겠죠. 이런 방법을 쓰고, 실제로 부스트만 여기선 예로 나왔지만은 어떤 에러 전용 객체를 만든다. 라는 게 22%가 나왔어요. 찬호님은 어느 쪽에 제일 선호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어떤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좀 선택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예외를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케이스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조금 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떤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제 크래시를 내는 게 더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좀 그런 터지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라이브러리에서는 이제 그런 예외를 던지기보다는 뭐 숫자 오류 코드로 해결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음, 사실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선택지가 다르지 않을까? 좀 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찬호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찬호님이 만든 라이브러리 아니면은 뭐 제가 만든 그 EXE 같은 익스큐터블 프로그램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서비스가 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좀 아름답게 처리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과 약간 연관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예외를 많이 쓰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외를 던질 때 수록하는 타입을 직접 작성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이제 저희 CPP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뭐 런타임 에러라던가 아니면 뭐 아웃 오브 레인지, 인밸리드 아르규먼트 이런 좀 정해진 타입들을 쓰시는 편이세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는 그냥 뭐 특별하게 만들진 않고 그냥 스노우를 많이 쓰고요. 그 C++에 있는 스탠다드를. 이제 회사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보통 예외 쪽을 따로 이제 작성을 해서 그걸 쓰는 경우가 많죠. 예외 전용 클래스들을 이미 몇 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네. 사용한다라는 거군요.
에러 코드라던가 H 리절트 같은 에러 넘버를 반환하는 방법을 좀 자주 써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반드시 죽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 위주에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서버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크래시 내버리면 그 서비스가 멈추기 때문에 절대 그런 크래시가 나는 그런 예외를 처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오류인가를 나타내는 그 숫자 오류 코드를 통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하고 반드시 로그를 남겨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 관련 코드 작성할 때는 아무래도 숫자 오류 코드 같은 거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음, 드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시퍼플 표준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복수응답이 되어 있는 거고 2019년 자료예요. 보면은 시퍼플 17이 이제 28%, CPP 14가 33%, CPP 11이 61%,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8%, 13%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모던 시퍼플이 아닌 클래식 시퍼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해줬고요. 보면은 계속 이제 새로운 CPP 표준으로 넘어가려는 추세다라는 것이고, 이제 제프렌즈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보통 3명 중에 1명, 한 30% 정도의 개발자가 이제 1년 안에 CPP 17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찬호님은 개인 프로젝트도 하고 회사 프로젝트도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주로 떤 CPP 표준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입사했을 때는 그 회사 프로젝트가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C++ 03 표준을 쓰고 있었겠죠. 이제 그때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모던 C++이 이제 회사에 많이 적용되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08 프로젝트를 2015 프로젝트로 그 변환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C++ 11, 14 정도의 표준을 쓰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요즘 보면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모던 C++를 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적어도 최신 표준은 아니더라도 C++ 11, 14 정도는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예전과 지금의 차이라면은 예전에는 C++ 11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C++ 12, 14 정도는 이제 좀 기본으로 알고 들어가는 음, 게 좋다라고 바뀐 게 좀 예전하고는 다른 부분이겠네요. 음. 제프레인즈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찬호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 조사 결과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시퍼플 표준을 사용하십니까? 보면 1년 동안 약간 분포가 바뀌었어요. 시퍼플 20을 쓰는 쪽이 이제 생겼고 CPP 17이 41%, CPP 14가 39%, CPP 11은 여전히 가장 메이저한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클래식 풋볼도 이제 전과 마찬가지로 13%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인베디드 분야는 여전히 CPP 11이 가장 메이저하고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게임 분야가 이제 CPP 17이 제일 높게 나왔단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 조금 의외네요. 저도 그 게임 분야가 10부 11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근데 게임도 좀 이제 세분화 시키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현재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들은 이렇게 표준을 올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음, 왜냐면은 이런 라이브 서비스 하는 게임들은 이제 현재 라이브 서비스를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버전을 올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이런 새로운 표준을 올렸다가 이제 현재 잘 서비스되고 있던 게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그게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올리고 있는데 10부부 17 많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간 신규 개발하시는 분들의 의사들이 좀 반영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조사 중에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10부부 20이 15, 12%가 된다는 건데 사실 저도 10부부 20을 이제 스터디를 해본 적이 있지만 아직 CFF 20을 쓰기에는 아직 그 메이저 컴파일러들이 지원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시퍼플 코르틴이라던가 뭐 컨셉도 열심히 시도해보고 모듈도 고통스럽게 좀 써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전혀 쉽지가 않거든요. 컴파일러가 뭐 아이스라고 불리는 네. 인터널 컴파일러 에러로 죽는 경우도 허다하고 음. 굉장히 최근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12% 정도 되는 개발자들이 뭐 미리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베이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되게 놀라운 지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문항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 약간 설명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향후 12개월 이내에 다른 시프플 표준을 이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버전입니까? 그래서 클래식 시프플은 의외로 이제 50% 정도 개발자들이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오른쪽 가장 위에 있는 시프플 11을 보면은 여전히 계획 없습니다. 시프플 14에서도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CPP 17만 CPP 20으로 넘어갈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높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세요? 약간 저는 되게 어, 사실 약간 답은 정해져 있는데 먼저 찬호님께 대답을 한번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답이 정해진 답정론가요? 아, 네. 제가 생각한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 같은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0불 98에서 넘어가려면 일단 좀 알아야 되는 게 많죠. 아무래도 이제 10불 11쯤 오면은 이제 기존 10불과 좀 달라지는 그런 기능, 그 새롭게 들어갈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약간 진입 장벽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10불 공부를 어느 정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저항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불 쓰는 시스템들 중에서는 굳이 이제 새로운 표준을 안 써야 되는 시스템들이 좀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좀 인베디드 시스템들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인베디드 쪽은 아직도 이제 최신 컴파일러들 지원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전 표준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10불 9803에서 이제 새로운 표준으로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예전 버전을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사실 10불 17에서 20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거는 사실 예상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최신 표준을 위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향에 따라. 이제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 프로젝트에 최신 10불 표준들을 그렇죠. 많이 쓰려고 하는 케이스인데, 얼리 어답터가 먼저 되어가지고 사용해 본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 뭐 팀한테 반영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툴에서 업데이트 해주니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거 그 하실 때 이렇게 최신 표준들 사용해 보시면 좀 그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어느 정도 이제 주의할 점들이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새로운 기능들 써보시면 생각보다 실전에서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표준에서 이제 써보고 싶은 기능들이 이제 있다면은 보통 이제 최신 컴파일러 표준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그런 분들은 이제 10부터 17에서 20으로 옮기는 것도 별로 거리낌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이라면 이제 10부풀 11 이후에는 사실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10부풀 11 왔을 때에 비하면 좀 적었는데 이 10부풀 20 표준이 10부풀 11급이거나 더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부풀 20도 한동안은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음. 지금 찬원님 말씀을 약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개발자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개발 인프라라고 할까요? 개발 환경을 얼마나 이제 좀 제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서베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오히려 표준을 내리는 경우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CPP 음, 14에서 보면은 CPP 17 쪽 문항을 보면은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 14에서 17로 넘어올 때는 이런 게 이제 디플케이트가 됐고 어떤 게 추가됐는데 실제 써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오용하는 경우라고 할까요? 좀 나쁜 음,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내리는 경우는 조사가 왜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차로님도 약간 표준을 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발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표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괜히 올렸다가 좀 이제 돼 있는 경우들이 제법 음, 있죠. 뭐 대표적으로 처음 제가 겪었던 거는 이제 CFF 11에 있는 스레드 잘못 썼다가 한번 되었던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토믹이나 이런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음, 상태에서 써봤다가 이제 좀 크게 이제 고생한 적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표준 넘어가는 것 자체는 사실 그 컴파일러에서 지원만 해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이제 사용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작용되지 않나 싶어요. 음. 내려야 될 때는.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C++ 개발에 어떤 IDE, 에디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2019년 조사 자료고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금 27%를 먹었고, C라이언이 이제 22%,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빔 이렇게 뭐 이클립스가 아직 점유율 5% 된다는 게 좀 놀랍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네. Qt와 X코드. 사실 저희가 아까 그 어떤 플랫폼에서 개발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맥이 그렇게 낮은 퍼센트는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보면 X코드가 굉장히 낮은 퍼센트가 나왔단 말이죠. 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주얼 음, 스튜디오 코드 같은 일반적인 이제 저희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엑스코드보다 좀 더 높은 퍼센티지가 나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맥을 그렇게 오래 써본 건 아닌데,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엑스코드가 사실 그렇게 개발하기에 좋은 아이디라고 생각을 들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고요. 그리고 특히나 C++ 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그 어? 편의성이 음,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바로바로 연결되고 이런 건 좋지만 음, 그런 것은 스위프트나 오브제이씨에 해당하는 얘기고 C++ 개발용으로는 엑스코드가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는 네. 않다라는 그런 느낌인 네, 거군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그 부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되게 잘 메꿨다고 생각해요. 음, 되게 가볍고, 굉장히 언어에 따라 유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서, 음, 엑스코드 썼을 때 그 불편한 점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많이 완화함으로써 이제 많이 사용자가 많이 옮겨갔지 않나 싶어요. 아쉬운 점을 이제 비주스트 코드 같은 가벼운 애들이 좀 보충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네, 젯브레인즈는 이제 C라이언을 개발한 회사잖아요. 네네. 이 C라이언의 점유에 대해서 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2020년 자료 조사 넘어가 볼게요. 2020년에 보면은 이제 인베디드, 게임, 금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에서 보면은 인베디드는 지금 왼쪽에 있는 전체 조사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략을 했고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C라이언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일 높게 나왔고요. 이걸 보면은 사실 금융 쪽은 C라이언이 높게 나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아무래도 좀 비주얼 스튜디오 못 쓰니까 C라이언이 높게 나온 걸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C라이언이 어떤 다른 특징이 있어가지고 높게 나온 걸까? 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했어요. 찬호님은 어떻게 C라이언을 좀 써보셨나요, 많이? 많이까지는 아니라도 써보긴 했어요. C라이언을 쓰면 이제 C메이크 리스트를 제일 그 기본 프로젝트 파일로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융 쪽은 그런 C메이크를 사용한 크로스 컴파일을 해야 되는 상황. 크로스 컴파일,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 컴파일은 모바일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페도라용으로 만든다든지 센토스용으로 만든다든지 우분투용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 일단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사실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개발하기 굉장히 괜찮은 그 에디터긴 한데요. 아무래도 IDE에서 제거한 기능을 모두 따라오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디버깅 할 때인 것 음, 같아요. 이 디버깅 관련 기능들이 보통 IDE랑 에디터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C라이언도 디버깅 기능이 되게 좋거든요. 음,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랑 C라이언이 이제 ID 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ID만이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 그럴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편집기로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있는 게 아닌가 음, 싶고요. 특히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그 크기가 작지 않잖아요. 굉장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편집기보다는 이제 ID에서 제공하는 음. 기능을 사용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C라이언의 점유율이 이제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내가 디버깅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적 분석 결과를 받는다거나 커버리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걸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툴이 높은 게 당연하고 금융 쪽에서는 이제 그게 C라이언이었을 뿐이다라는 결론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오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다음 단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어떤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십니까? 그다음에 QI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종속성 관리자는 무엇입니까? 2019년 조사고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게 구글 테스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글 테스트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CPP 유닛도 사실 되게 오래된 클래식 C++ 때부터 사용되어 온 테스트 프레임워크잖아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초록색 박스를 쳐오는 거 보면은 없음이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젯브레인즈에서 결국 정리한 거 보면은 C++ 개발자의 절반은 종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찬호님의 팀은 어떻게 이런 걸 관리하고 계세요? 뭐 테스트 프레임워크랑 종속성 관리자 둘 다 각각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막 따로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특히나 게임 분야는 더더욱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게임 쪽은 이제 시스템들이 되게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이 이제 UI 사용자의 그 입력에 따라서 좀
대응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그런 사용자의 동작에 대응해서 짜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특히나 그 사용자들은 우리가 개발자들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사실 그거를 이제 그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일일이 대응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로 이제 QA 하시는 분들이 따로 팀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면은 이제 QA 팀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테스트 케이스 항목을 가지고 이제 별도 테스트 해주시는 그런 절차를 많이 밟고요. 밑에 보면 이제 종속성 관리자 얘기가 나오는데, 종속성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별도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은 보통 이제 따로 종속성 관리자 사용한다기보다는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왜냐면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들은 이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속성도 비슷한데요. 종속성 라이브러리 있는 거를 하나 업데이트 했다가 갑자기 되던 게 안 돼 버리면 이제 또 그거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전을 함부로 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버전을 좀 이제 오래 쓰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속성 관리자를 쓰기보다는 이제 따로 사용하지 않고 버전을 별도로 그냥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라이브 서비스를 하면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다라는 건 되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사실이라서 딱히 더 짚고 넘어갈 필요도 없는데 종속성 관리자를 안 쓴다라는 게 저는 약간 좀 굉장히 의아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누get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이제 배우 공부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찬호님도 이제 처음 CPP에 입문하실 때, 아니면 다른 언어 입문하실 때 종속성 관리자에 대해서 배우고 시작하셨나요? 음, 저는 배운 적이 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종속성 관리자들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뭐 학교 수업에서 딱히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별도로 배웠을 때도, 이때 당시에는 알던 시스템 패키지 관리자들이 없네요. 네. 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패키지 관리자만 뭐 이제 맥킨토시라고 하면은 이제 홈브루가 될 네, 거고, 그쵸. 이제 뭐 리눅스, 우분투 같으면 이제 APT가 될 거고, 음, 보면 누get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같이 딸려오잖아요. 네. 윈도우에서도 시스템 패키지 관리자를 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지금처럼 그렇게 좀 널리 알려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들이었던 것 음, 같고, 지금은 이제 뭐, 저도 VC 패키지도 쓰고, 뭐, 코난도 쓰고, 누겟도 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다 몰랐던 그런 그렇죠. 패키지들이어가지고, 별로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네. 여기서 말하는 조사 결과가 그걸 실제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20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문항이 하나 추가됐어요.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유닛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항이 추가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전에 조사 비교하면은 CPP에 대한 유닛 테스트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항이 줄었어요. 퍼센티지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이 문항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두 문항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랑 C++에 대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지 않는다를 좀 저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밑에 이제 유닛 테스트 작성하지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유닛 테스트 작성해야 될 뭔가 이유가 없거나 음, 또는 이유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좀 해당을 하는 것 같고요. 음, 위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이제 테스트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굳이 이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음.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좀 높아서 의외네요, 저도. 저도 이제 좀 높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면은 이제 구글 테스트는 31%인데 거기에 절반 정도 되는 인원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단 말이죠. 근데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작성하지 않는다에다 체크를 했을 건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샘플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작은 형태라도 만들어서 그걸 돌려보고 이제 된다 안 된다 뭐 QA 단계를 거친다라던가 그런 형태로 어떻게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찬호님 팀도 그렇게 미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미 이제 라이브 서비스 중이기 때문에 그 라이브 서비스 중 그 이제 개발용 클라이언트에 그냥 올려서 이제 테스트 진행하고요. 음,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개발용 테스트로 넘어가고 라이브 테스트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취하는데,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체크하자면 이제 그 유닛 테스트 작성하지 않는다 쪽에 들어가야 맞긴 하겠네요. 음,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제프레인즈 쪽에서. 보면은 이제 뭐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금융만 보면은 그 구글 테스트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찬호님은 구글 테스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구글 테스트는 한창 많이 사용했었죠. 개인 프로젝트에는. 음, 네. 아무래도 구글 테스트가 이제 좀 자료가 찾기 어느 정도 쉽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익히 알려진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 그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뭐 내가 하는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내가 프로젝트를 좀 더 신뢰성을 주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구글 테스트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음, 뭐 막히는 게 있더라도 자료를 찾아보기가 쉽다. 왜냐면 워낙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안 되는 게 있을 때 검색해 보면 나오는 자료들이 이제 다른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비하면 훨씬 많기 때문에 음, 좀 그런 이유로 인해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음.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죠. 이게 이제 2020년에 종속성 관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2020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2019년입니다. 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없음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위쪽을 보면은 이제 2등은 여전히 누겟이 사용되고 있고요. VC 패키지랑 코난이 되게 점유율을 많이 확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 패키지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어, 산호님은 이제 VC 패키지랑 코난을 아까 쓰신다고 간단하게 답을 주셨는데 언제쯤부터 쓰기 시작하셨나요? 재작년?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한 2017년, 18년 그 음,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저는 섞어서 쓸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누겟이나 코난이나 VC 패키지나 같은 이슈인데, 좀 우리가 이름이 좀 알려진 라이브러리나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유명한 누겟이나 이제 VC 패키지나 코난 같은 이런 데는 이제 다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가 쉬운데, GitHub 같은 데 보면 이제 조금 마이너한데 제가 써야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런 패키지 그 종속성 관리자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시스템 패키지 관리자 의존해서 뭐 아니면 서브 모듈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의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 쓰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섞어서 최소 이제 누겟이나 코난이나 VC 패키지 중에 하나를 쓰고 이제 거기서 지원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시스템 패키지 관리자 같은 거 섞어서 음. 좀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거나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뭐 빌드를 하거나 이런 방식 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C 패키지 컨트리뷰션도 몇 번 해봤고, 제가 아무래도 VC 패키지 만드는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인지, 이제 GitHub에서 받아서 서브 모듈로 빌드하기보다는 그냥 제 로컬 VC 패키지에 그 빌드 스텝이라던가 이런 걸 추가해가지고 쓴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쓰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패키지 매니저가 지원하지 않는 걸 스스로 추가해서 뭐 나만 일단 뭐 그게 더 공유되면 좋겠지만 나 혼자라도 쓴다 이런 거? 음, 뭐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결국 내가 만드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다른 사람도 쉽게 돌려볼 수 있냐의 결국 그 생각 문제로 귀결이 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자신이 이제 뭐 VC 패키지 로컬로 이제 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을 때 똑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VC 패키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달리 말하면 개발자 역량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서브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문장 한 줄로 그냥 이제 다 내려받을 수 있고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만약에 로컬 VC 패키지 사용하면 이제 VC 패키지에 대한 설명도 또 따로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VC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 이제 그거는 하나의 또 별도의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로컬로 VC 패키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제3의 사용자들에게까지 그거를 어느 정도 강요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이제 패키지 매니저의 사용 점유율은 어쨌건 1년간 그렇게 아주 막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늘어났단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찬호님은 어떠세요? 계속 패키지 매니저들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면은 이대로 좀 유지가 될 것 같다? 일단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메이저한 좀 패키지 정석성 관리자들도 아무래도 이제 많이 쓰는 게 코난하고 VC 패키지 6개 정도일 것 같아요. 빌드 2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사실 각자 좀 따로따로 개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어, 희망적으로는 좀 하나 통합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진 않고 근데 C++ 언어 특성상 이 종속성 관리자를 계속 갱신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단한 일이 필요하단 예, 말이죠. 빌드 매니저가 붙던 간에 아니면 이것만 따로 유지 보수하는 메인터넌스를 해주는 개발자가 한 명은 있어야 한단 말이죠, 팀에. 네, 왜냐면은 이게 버전 업데이트 때마다 또 운영체제마다 지원해 주려면은 버전별로 다 뽑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32비트, 64비트 또 따로 다 뽑아야 그렇죠. 되고, 디버그 릴리즈에다 뭐, 가령 예, 또 윈도우는 PDB를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업데이트 되면 이 패키지 종속성 관리자에도 다 보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좀 뭔가 핑퐁에 있어서 조금 그 무게가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언어적인 특성이라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면들이 이제 C++ 언어에서 좀 종속성 관리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룹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좀 얘기를, 그냥 뭐,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정보 공유 아니면 뭐 한글 번역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진행하면은 좀 더 선순환이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되게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음, 많은 사람들이 패키지 매니저 쓰게 해야 될까? 아니면은 어찌됐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종속성 관리자가 많이 사용하려면 결국 그러니까 종속성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수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좀 메이저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은 들어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사용하고 있는 저희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 들어오면은 굳이 깃서브 모드를 안 써도 저희가 그냥 쓰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섞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종속성 관리자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만든 뭐 간단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이런 종속성 관리자에 추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좀 약간 그런 방향으로 저희 컨텐츠 디벨롭을 해봐야겠군요. 예. 뭐 이제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냥 각 분야별로 어떤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스템 패키지 관리자에 의존한다라고 답을 했고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게임만 보면 누겟이 되게 높아요. 이게 아무래도 비주얼 스튜디오의 점유율 때문이겠죠? 차라님 팀 프로젝트도 비주얼 스튜디오랑 누겟을 지금 좀 적극적으로 쓰신 편인가? 아니면 필요한 거면 몇 개 갖다 쓴다? 저희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쓰긴 쓰는데 누겟을 따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음, 예. 제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누겟이 따로 뭐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누겟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십니까?로 넘어가 보죠. 이게 2019년 조사고요. 이 검은색으로 나온 거는 제프레인즈에서 검은색을 줬기 때문에 제가 스크린 캡처한 게 검게 나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 C메이크는 42%, 비주얼 스튜디오가 37%, 메이크파일즈가 33% 이렇게 세 개가 여전히 알아서 잘 나눠 먹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보면은 이제 큐메이크도 어쨌건 지금 꽤 나오고 있네요. 찬호님은 이 세 개, 이 네 개? 네 개라고 네 개를 다 써보셨나요? 어, 쓰는 것만 쓴다? 써보기는 했는데 주로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CMake랑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 사실 메이크파일보다 큐메이크를 먼저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메이크파일을 좀 쉽게 배웠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이제 C메이크보다는 비주얼 스튜디오 쪽으로 좀 더 작업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동의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이 분포가 어떻게 바뀌나 보면 C메이크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인베디드 금형은 왼쪽과 거의 유사한데 게임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저는 게임 쪽에서도 메이크파일즈가 이 정도 점유율이 된다라는 게좀
개인적으로 놀라웠어요. 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CMake로 메이크 파일을 뽑아낸 다음에 빌드를 하니까 메이크 파일을 응답한 경우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좀 복수응답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C메이크 누르고 메이크 파일도 누르고 아, 나는 이제 뭐 CMake로 뽑긴 하지만 일단 메이크 네, 파일도 어느 정도 한다라는 대답이 좀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중복 대답이 가능하다 네. 보니까 좀 이제 섞여 있다고 볼 음,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컴파일러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클랭이 아무래도 좀 계속 최근에 좀 빠른 속도로 디벨롭이 돼서 그런지 이제 10bp 17, 10bp 20 지원이 좀 신속하게 되고 있잖아요. 클랭 같은 경우는 좀 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게임 분야에서는 GCC가 64%가 나온다는 게 저는 좀 되게 놀라운 지표라고 생각해요. 클랭 같은 경우는 뭐 리눅스나 애플 쪽 개발에서는 클랭을 쓰니까 그런 걸 거고 보시면 왼쪽에 전반적으로는 MSVC 32%지만 게임 쪽에서는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의 힘으로 MSVC가 55%가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인텔 컴파일러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인텔 컴파일러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네. 찬호님도 그러신가요? 저는 인텐 컴파일러 써봤어요.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이제 회사, 아니 그 학교에서 학교 라이선스를 통해서 인텔 C++ 컴파일러 써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음. 한번 써봤었어요. 인텔 컴파일러는 뭐 컴파일러 경고라던가 이런 게 좀 되게 깔끔하게 나오나요? 사실 이 중에서는 제일 돈 받고 사서 쓴다라는 느낌이 강한 컴파일러잖아요. 굉장히 빠르긴 해요. 어, 그러니까 인텔 CPU에 아무래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음, 굉장히 빠르긴 한데 아무래도 그 GCC나 다른 메이저 이제 컴파일러에 비하면 이제 표준 지원 속도가 약간 느려요. 음, 예, 아무래도 이제 자기 CPU에 맞춰서 좀 최적화하는 그런 기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음, 표준 지원 속도는 조금 느리고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그 표준 지원 속도 느릴 수 있지만 약간 성능을 인텔 CPU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인텔 CPU 컴파일러만큼 더 좋은 건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아의 팀이 가이드라인 혹은 코드 품질 분석을 위해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보면 이제 ID 내장 도구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그렇고 엑스코드 그렇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희 밑줄 혹은 인텔리센스 그런 걸 말하는 걸 것 같고 이제 클랭, 그 다음에 CPP 책, 그 다음에 뭐 커버리티,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이제 없음이 나왔어요. 여기서 ID 제공 도구가 있는데도 없음이 저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좀 약간 되게 의아스럽거든요. 찬호님은 또 그러신가요? 뭐 질문이 좀 생기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ID 말고 이제 편집기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적적 분석 도구를 별도로 달아야 되는 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도 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서 안 사용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다수 아무래도. 포함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음, 생각이 좀 드네요. 바로 20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0년에는 이제 클랭 타이디랑 클랭 애널라이저가 좀 높게 올라왔어요. 확실히 좀 음, 사용 방법이 이제 널리 좀 퍼지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업슴도 여전히 좀 높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드 분석 툴을 뭐 처음 접하게 된 게 소나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찬원님도 소나 클라우드를 지금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뭐 평가를 해보자면 어떠신가요? 이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로젝트 할 때 이런 정적 분석 도구도 좀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한 네다섯 가지 섞어서 써요. 제가 쓰는 거는 이제 CPP 디펜드, 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ID에서 제공해주는 이샤퍼 C++는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AGTM이라고 온라인에서 제공해준 정적 분석 도구, 그 다음에 코드 팩터, 그 다음 코다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나코더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섞어서 쓰는 이유가 이런 정적 분석 도구가 각각 좀 보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정적 분석 도구에서는 발견되던 게 뭐 다른 정적 그 분석 도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음, 조금 섞어서 사용하는 게 내 코드를 이제 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음, 이제 그리고 좀 이제 여러모로 바로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소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그런 정적 분석 도구에 비해서 좀 되게 꼼꼼하게 잡는 편인 것 그렇죠. 같아요. 룰이 굉장히 일단 많잖아요. 좀 네, 가끔씩 좀 짜증날 정도긴 한데, 네,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는 할당했는데 구현했는데 이동 연산자 구현 안 했어. 빽 이러면서 이제 그 이슈를 하나 넣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그런 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코드 스멜로 나오는 개수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소나 클라우드 쪽은 이제 그 시큐리티 관련인데 워닝이 좀 적게 나온다는 느낌을 받아서 코더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음. 코더시 쪽을 약간 커스터마이즈해서 쓰고 있고 그 두 개만 붙이면 웬만한 건 다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시큐리티 쪽은 HTM이 전 괜찮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GitHub에 인수가 되면서 그 HTM 회사가 특히 그 코드 QA 애널리시스 기능이 GitHub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HTM 쓰는 것도 꽤 괜찮고요. 저는 이제 소나클라우드에 좀 불만인 거는 코드 스멜 쪽에서 좀 테스트 코드 같은 것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중복되는 코드들이 존재하기 아,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굉장히 짜증나는 예. 부분 중에 네, 하나죠. 그래서 그냥 가끔은 그 단위 테스트를 그냥 그 정적 분석 범위에서 그냥 빼버릴까 하는 생각도 되게 음, 심각하게 드는데 또 그러기에는 또 유닛 테스트에서 제가 잘못 쓴 코드가 또 존재할 수도 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캐치를 쓰다 보면은 기본 웬된 이렇게 비헤이비어 드리븐을 짜다 보면은 코드 중복이 기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 한 17%까지는 코드 중복이 발생해 본 적이 있는 것 예.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일일이 또,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안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체크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시간 많이 잡아먹는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전 그래서 그냥 코드 쓰면 지표에서 빼버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냥 왜냐면 그게 너무 일일이 대응하기가 너무 그쵸, 피곤해서 품이 많이 들죠. 이게 예, 또, 그렇다고 파일 단위로 아예 무시하기에는 또 다른 부분들이 염려가 아, 되는 게 네,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브런치 딸 때마다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긴 합니다. 예,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동료 개발자분들 좀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있는 툴 중에 들어보신 게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뭐 커버리티는 저는 생각보다 퍼센티지가 낮아도 놀랐지만 좀 메이저한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CPP 디펜드도 그렇고 소나도 그렇고 언젠가 저희가 한번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또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스터디를 음, 해보면 좀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이드라인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슬라이드 번호는 그렇거든요. 근데 왜 끝이 안 되지? 가이드라인 소스 중에서 귀하의 팀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19년 자료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을 먼저 보고 시작하죠. 스타일 가이드 및 가이드라인 집행 도구의 채택 여부는 팀의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팀의 규모가 클수록 표준과 및 집행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보면은 10법의 핵심 가이드라인이 꽤 이제 높은 수준까지 점유율을 가져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좀 이 다음으로 올 게 CP 코딩 스탠다드가 아니라 이 서트 시큐리티 가이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5%밖에 안 된다라는 게 좀 되게 놀랍네요. 그렇네요. 찬호님도 서트 관련해서 좀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신 것도 있고 뭐 번역도 약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방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타입의 그 범위 표현에 의해서 이제 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시큐리티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관련 접근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문자열 처리 같은 걸 할 때 그렇죠. 이제 범위 표현이라든지 그런 이제 실제로 범위보다 많은 그 데이터들 들어올 때 이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이제 좀 그런 스탠다드들이 많이 표시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보안과 관련된 이슈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메모리 접근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모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서트를 처음 듣기 전에는 SN 프린트F 같이 이제 문자열 버퍼를 따로 스택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뭐 내용을 집어넣는 식의 코딩을 많이 했었는데 서트를 알게 된 이후로는 뭐 좀 다른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핵심 가이드라인 보면 핵심 가이드라인은 지금 21% 나왔지만 그 밑에 보면은 핵심 가이드라인을 포크 떠가지고 자체적인 룰을 좀 추가한다던가 코멘터리를 좀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20년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2020년에는 이제 오히려 그 퍼센트가 줄어들었고 핵심 가이드라인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포크 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성도가 좀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없음 부분도 좀 퍼센티지가 꽤 있는데 찬호님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번역 작업을 하긴 했잖아요. CPP 코리아에서 네. 핵심 가이드라인 번역하는데 번역하기 전에도 가이드라인이란 것이 존재한다. 뭐 가이드라인 적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전에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규모가 커지면 그렇죠. 커질수록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내 개인이 작업할 때는 그냥 뭐 나 혼자 뭐 스타일을 작성하고
그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이러면 되지만 이제 규모가 커지고 팀이 커지게 되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명이서 개발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각자의 코딩 스타일은 약간씩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굉장히 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보자면 if 뒤에 한 칸 띄울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중간으로는 그 문장에 붙일 거냐 다음 문장에 띄울 음, 거냐까지 뭐 어, 온갖 스타일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때 처음 살펴봤던 오류 처리 스타일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프로그램 하나는 이제 근데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관된 스타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딩 조언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 사람에 의해 관리가 되더라도 일관성을 지킬 수 있게끔 그런 좀 규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좀 규모가 있는 팀들에 많이 사용되지 않나 싶고요. 어, 시법 핵심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이제 초기에 번역했을 때는 굉장히 내용이 자주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아직 내용이 안 채워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섹션들도 많이 바뀌었죠. 사실 그때와 지금 비교한다고 하면은. 네,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뭐 하루에 뭐몇 번씩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안정화됐고, 이제 추가되는 그 시기 자체도 좀 이제 느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핵심 가이드라인의 이름에 걸맞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추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별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C++ 코어 가이드라인만 잘 지켜도 음,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가이드라인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좋겠군요. 네, 찬호님은 사실 그 학생분들과 팀을 많이 이뤄서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처음에 뭐 팀을 이제 이제 런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조인했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뭐 안내를 해주시거나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제 개인 프로젝트들에는 이제 클랭 포맷도 사용하고 있고요. 클랭 포맷을 기반으로 이제 그 스타일들을 일관성 있게 지키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실제로 이제 메인 브랜치에 투입할 때, 이제 코드 리뷰를 또 별도로 진행을 해서, 이제 뭐 그 스타일 안 맞춘 부분이나, 이제 가이드라인 안 지킨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별도로 또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리뷰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이 익혀나가도록 하는 방향을 저는 추구한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아직은 팀 리드가 아닙니다만 제가 뭐 팀을 하나 꾸려서 개발을 하게 된다. 태스크 포스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되게 꼰대스러운 마인드일 수 있습니다만은 가이드라인 세 번 읽기 전까지 코딩 시작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걸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게 너무 길지 않나요? 코드 아, 가이드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그만큼 할당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너무 덜 알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구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 핵심 가이드라인인 게 있어. 뭐 코딩의 정석이 있어. 뭐 이펙티브 시필까 좋은 책이 있어.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걸 들어도 실제로 읽는 분이 좀 제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읽도록 권장하고 또 필요하다면 강제까지 하는 게 저희가 그래도 이런 가이드를 알고 있는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요즘 하거든요. 어, 너무 꼰대인가요? 근데 그 문서가 되게 길어요. 그 보면 아시겠지만 네, 문서가 한두 페이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최소 몇백 페이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걸 읽으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걸 읽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 보면은 그 C++ 핵심 코드 가이드라인을 아, 이제 그렇죠. 룰 체크를 할 수 내장으로 있죠. 심어서 이제 내가 작성한 코드에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뭐 문서를 읽으면 물론 좋겠지만 문서를 읽는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제 내 코드에 바로 그 코어 가이드라인에 적용된 거를 바로바로 고치면서 내가 어떻게 좀 코드를 작성해야겠다는 좀 팁들을 많이 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려면 역시 워닝 에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프로젝트에는 워링 레벨 4와 워링을 오류로 표시하는 플래그는 기본으로 넣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시. 제가 있는 팀이나 아니면 제가 하는 프로젝트도 얼른 워닝해서 에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코르팅 관련해서 여전히 워닝이 너무 이것저것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용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네요. 근데 워닝 예제 에러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서드 파티에 워링이 뜨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거 푸시 예, 팝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그게 조금 힘들긴 하죠. 특히 대형 프로젝트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뭐 저도 개인 프로젝트 하는데도 워링 디세이블 넣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 프로젝트에는 없는데 그 서드 파티에는 발생하는 워링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워링 디세이블 몇 개를 쓰지 않나. 그렇군요. 예.
이제 흥미롭게도 C++ 개발자의 대부분은 가장 선호하는 거 파이썬이라고 답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요즘에 뭐 딥러닝이나 이런 파이썬 하는 개발자분들 CPP로 넘어오려는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존에 CPP 기술 스택 가지신 분들이 뭐 파이썬 바인딩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찬원님 생각할 때는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파이썬이 넘어오는 거, CPP가 넘어가는 거. 둘 다 있다고 생각이 어느 드는데요. 정도 균등할 것 예. 같다? 예, 왜냐면은 수요가 둘 다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이제 특히 딥러닝 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 파이썬을 하시다가 이제 약간 성능의 크리티컬한 문제들 만나면 C++로 넘어오셔서 작업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반대로 C++로 하시다가 딥러닝 같은 거는 C++로 짜는 게 좀 고통스럽거든요. 실제로 아, 해보시면. 힘들죠. 예, 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메이저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실제로 파이썬과 C++ API를 실제로 제공하는데요. 막상 써보시면 파이썬 때 쓰던 편안함이 C++에서는 그닥 느껴지지 않아요. 음. 굉장히 복잡하고 그 생각보다 복잡하고 빌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파이토치를 좀 써본 경험이 약간 있는데, 카페2랑 머지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사실상 두 완전 다른 API를 쓰는 거라서 코드가 똑같은지 확인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핵심 코드 자체는 C++를 짰는데 내가 만든 이제 프로그램을 딥러닝으로 돌려보고 싶을 때는 아무래도 파이썬이 편하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이제 C++로 된 코드를 뭐 파이바인드 1이라는 뭐 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파이썬 API로 별도로 만든 다음에 파이썬이랑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가 이제 CPP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 인구 통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두 장이 남아 있고요. 보면은 이건 개발자, 젯브레인즈에서 조사한 이제 2019년이니까 7,000명의 개발자죠. 7,000명의 개발자 중에서 유닛 테스트가 있는 경우가 71, 통합이 47, 뭐 엔드 투 엔드가 32, 기타가 2%, 없음이 16%가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개발자의 16%는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다. 근데 상위 정규직 개발자의 경우 이 수치는 8%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더 적다라는 거고, 상위 개발자이면은 그만큼 테스트에 대한 어떤 숙련도, 중요성 이런 것들 더 잘 인지하고 있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작년과 같이 개발자에서 약 30%는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여전히 유닛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오픈소스 코드들을 가져다 쓸 때 테스트 코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경우가 어, 저는 많거든요. 테스트가 실제 없으면은 좀 꺼려지는 것도 있고요. 선원님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최대한 커버리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시나, 아니면 어쨌든 테스트가 존재한다 해서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커버리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커버리지가 높다는 게 그만큼 기능을 많이 테스트 해본다는 얘기로 귀결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 커버리지 보실 때 그 테스트가 높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 테스트 커버리지 억지로 높이기 위해서 작성하는 코드도 제법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 논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코드도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테스트가 정말로 잘 짜여진 테스트인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뭐 일단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테스트가 없는 것보단 테스트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이면 그 테스트의 커버리지가 좀 높으면 좋겠죠. 음. 아무래도 테스트가 없으면 좀 이 라이브러리 안심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많이 없어지지 않나? 음. 네, 진짜 생각이 들고 실제로 되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테스트가 있고 없고의 유무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써도 된다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좀 그 기반을 이뤄주지 않나? 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신의 프로젝트가 데스크톱 개발자라고 하면 어떤 플랫폼을 대상하느냐. 윈도우가 이제 역시 좀 압도적인데, 저는 사실 맥도 요즘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맥은 역시 아이폰 개발이 더 주류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퍼센티지가 낮은 모습을 많이 보여요. 찬호님은 지금 GitHub 액션즈로 최근에 마이그레이션 하시면서 새 플랫폼 다 세팅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우선순위 높게 보는 건 역시 윈도우인가요? 이제 제가 개발하는 환경 자체가 윈도우다 보니까 윈도우는 이제 뭐 제일 1순위로 많이 고려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머지 운영체제들이 이제 뭐 고려 안 한다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개인 프로젝트에는 새 운영체제를 전부 붙여서 이제 어디서든 빌드될 수 있게끔 작업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룰로 예, 음. 적용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랜 컴파일러에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걸 좀 많이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눅스와 맥 쪽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리눅스는 또 이제 GCC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 쪽을 오히려 윈도우보다 더 중시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힘들었던 거는 맥OS에 특히 애플 크랙 같은 거 지원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메이저 컴파일러에 비해서 지원하는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애플 전용으로 만든 이제 실행 컴파일러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었던 거는 이제 다른 메이저 컴파일러들은 전부 파일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이제 맥OS의 그 애플 크랙만 파일 시스템이 지원 안 돼서 별도 전 처리를 해야 되거나 일을 아주 빠득빠득 가르쳐 저도. 예, 막 옵셔널도 막 익스페리먼트에만 있어가지고 이제 또 별도 처리를 해야 되거나 예, 좀 애플 크랙이 다른 컴파일러에 비해서 좀 지원이 되게 느려가지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지원이 좀 느리고 또 그 예, 라이브러리들을 쓰려면은 SDK 레벨을 올려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단 예, 말이죠. 맞아요. 그 엑스코드 버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로스 플랫폼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체크해 보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맥만 터져요, 안 그래도. 정말 또 그만 터뜨리고 싶습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저희가 오늘 뭘 다뤘는지 보여주는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찬원이 형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서 굉장히 죄송스럽네요. 사실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1시간이나 떠들 거라고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도 팀 동료들 리허설 하면서 한 30분 이상 넘어가는 일이 없었거든요. 네. 오늘 찬원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잡아먹게 되었네요. 일단 C++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다양한 조사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제트브레인처럼 좀 이름 알려진 회사에서 설문조사 하니까 그래도 좀 2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대답해 주신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이제 그 2만 분이 전부 C++를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C++ 사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다양한 그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리도 생기고 이제 이런 조사가 앞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좀 더 세분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이번 조사 결과 보면서 약간 jetbrains 조사 문항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 이제 여기다 메일을 몇 번 보내면은 어떻게 응답이 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런 문항 추가해 주세요 하면 너무 징징징 같이 보일까 싶기도 한데 그렇네요. 예. 저희가 이걸 나중에 유튜브에 아마 올리게 될 건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뭐 코멘터리나 아니면 그룹에다가 이제 이런 질문이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저희가 뭐 제가 메일링을 한번 열심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옥찬호님 CPP 코리아 페이스북 그룹의 대표 옥찬호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봤고요. 또 다음 편에 할지 모르겠지만 또 만나요. 제발.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